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CPI 프리뷰인데요. 오늘 밤 미국의 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한때 9%까지 올랐던 상승률이 약 2년 10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미국 소비자들의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01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시그널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데이터를 강조하는 만큼 오늘 엠스타그램에서는 CPI 프리뷰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그럼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할까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물가와 고용 보겠다. 자, 그럼 물가와 고용 지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자, 이 부분 오늘 집중 탐구하도록 하고요. 한 3시간 후에 발표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보죠.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물가지표 네. 2개 보겠다라는데 고용지표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신규 비농업 10만 밑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하다. 5만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한 30만 명 나왔나요? 네, 35.3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고용을요? 미국 경기는 그만큼 좋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장이 작년부터 예상을 했던 게 이렇게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는 네. 미국 경기는 위축이 되면서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1월 고용 지표를 열어보니까는 35.3만 명이 나왔어요. 이제 컨센이 18.7만 명이었다 보니까는 시장 그것도 높았잖아요. 네, 네. 시장 예상치 이제 거의 2배 가량을 네. 증가를 했고 이게 이제 1월 숫자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의 고용 지표는 이제 11월과 12월, 그러니까 1월 달 발표할 때는 이 직전 2개월치에 대해서 수정 발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직전 2개월치가 10만 명 넘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걸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월 고용 지표는 40만 명의 이상의 고용 지표가 발생을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3개월 이동 평균의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거의 매달 지금 20만 명, 30만 명 신규 고용이 나온다면 이 추세가 바로 깨지지는 네. 않겠죠. 네, 맞습니다. 1월 고용 지표를 보면은 미국은 긴축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고금리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12월 FMC 이후에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해왔습니다. 1월 FMC가 지나고도 3월 인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5월에 인하를 시작을 해서 매 회의마다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1월 FMC가 끝나고 1월 고용 지표가 나오니까는 너무나 경고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이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1월 달에도 발표된 이제 작년 말에 미국의 지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시장은 잘 나오는 지표보다는 12월 FMC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금리 인하 요거에 주목을 하면서 어차피 연준은 금리 인하 할 거야. 상반기에 해, 3월 달에 해 라면서 계속 반영을 해왔는데 고용 지표를 딱 열어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3월 달은 확실히 물 건너갔고 5월 달에도 할 수 있을까? 상반기엔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반기나 시작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상반기는 조금 성급하다, 조기다.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제 시장이 1월 고용 지표를 보기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말을 조금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1월 고용 지표를 열어보고
연준 위원들의 말을 점점점 믿어가는 이런 네.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사실 1월 말, 1월 초에 이제 3.8%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뭐 4.2%까지 네. 한 달 사이에 거력 40bp 가량의 상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고용 지표를 좀 보면은요. 이게 비농업 부분에 매달 나오는 이제 신규 이제 취업자 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 이게 지금 저 10만 명이잖아요. 이게 10만 명도 깨져야 할까 말까인데 지금 20만 명, 30만 명 평균으로도 지금 3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위원님 고용만 보면 금리 인하는 하반기다. 뭐 네. 이렇게 고용만 보면 사실은 연준이 언급했던 연준은 이제 두 가지 책무가 네. 그 최대 고용,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다 물가, 보니까는 계속 이제 연준에서 고용과 물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고용자 수가 계속해서 찍히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연준 위원들의 말처럼 하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최악이 저희도 이제 그런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물가 둔화세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게 방향을 바꿉니다. 네.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하반기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인상으로 내년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큼 인하를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 가격을 다시 재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반기 할 것 같은데 근데 고용 지표 나오고 보니까는 상반기는 좀 물 건넌 것 같고 그래도 하반기는 하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하반기도 못 하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인하를 아직까지는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위원도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 올해의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네. 되지 않을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연준이 두 개를 봅니다. 고용이 진짜 쉽게 말로 망가지느냐, 물가 떨어지느냐인데요. 고용으로만 보면 일단 금리 인하는 하반기다. 고용만요. 그러나 우리에겐 물가가 아직 있거든요. 네, 조금 맞습니다. 이따 3시간 반 있다가 1월 CPI 발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이 3%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구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도 이제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요? 네. 네.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물가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물가는 증가율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고 2,000원이 3,000원이 되죠. 근데 네. 1,000원에서 2,000원 할 때는 100%가 오르죠. 그리고 2,000원에서 3,000원 할 때도 똑같이 1,000원 오르지만은 네. 증가율은 100%가 아닙니다. 네. 이제 50%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가격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올라가지만은 증가율 자체는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작년 상반기에 물가가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는 이게 증가율 때문에 떨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기저효과라고 네, 하죠,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저희가 네. 이제 전문 용어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2% 구반, 지금 컨센서스가 2.9%인데 요거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기저효과와 함께 유가의 하락 부분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에너지와 식료품 부분이 빠진 네. 핵심입니다. 네. 핵심은 근데 아직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정확히 10시 네. 반에 발표가 되죠. 핵심 물가와 더불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주거. 네. 그러니까 핵심 물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거랑 주거 제외 서비스 부분인 건데 네. 주거 제외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수요가 꺾여야지. 네. 수요가 꺾여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둔화세가 나타나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고점 2022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 상품 부분이에요. 네. 에너지, 네. 식료품, 그다음에 에너지와 식료품 제한 상품 부분이 가격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는 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서비스 그리고 주거 부분, 특히 네. 이제 서비스, 주거를 제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경제가 얼마나 활발해서 민간 쪽에서 얼마큼 제품을 구매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둔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는 어때요? 집값에 뭐 후행한다, 레깅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도 생각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주거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잘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12월, 11월 같은 경우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네. 뒤따라서. 네, 맞아요. 사실 네.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던 게 2022년 하반기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이 이제 보통 주택 가격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물가 내에 차지하는 주거 비용이 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물가 지표를 보니까 이미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은 끝난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다시 상승하면은 물가 내 주거 비용,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압박도 그 압력도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3시간 뒤에 나올 부분이어서 시뮬레이션 하기가 좀 부담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뭐 유가와 원자재, 뭐 먹거리 다 포함한 이 물가는 3%가 깨져도 네. 2.9%, 심지어 2.8이 나와도 시장은 이건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거 핵심은. 뺀 코어 CPI를 볼 텐데 근원 물가에서 만약에 뭐가 좀 떨어져줘야 시장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뭐 서비스 물가 이런 네. 게 좀 떨어지면 물가 결국에는 렌트비? 서비스 중에서도 주거 부분을 제외한 네. 주거적인 서비스 부분이 둔화가 돼야지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서비스는 사실은 대부분이 원가가 그냥 인건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원가는 그냥 인건비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1월 고용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좋았으니까. 35.3만이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고용자 수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임금 증가율을 보면은 전월 대비로 0.6%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가 0.3%였으니까는 거의 이제 시장 예상치의 2배 가량을 증가한 상황인 거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1월 달에 미국이 굉장히 좀 이상 기온이 심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출근을 못 했어요. 그럼 사실 저희가 이제 월급은 예를 들면 300 고정적으로 받는데 일하는 시간이 출근을 못 해서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을 줄면은 시간당 임금은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월 이상 기온에 따른 게 아니라 1월에 임금 인상에 따른 거라면 예를 들면 저희도 1월 달 되면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잖아요. 이런 영향 그랬겠죠. 이런 영향이 포함돼 있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이 서비스 물가 경로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1월에 임금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임금만 올렸을까요? 네. 제품 가격도 올렸을 수 있죠. 이런 네. 것들이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서 확인이 되면은 조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이제 높게 나왔을 때에는 시장의 금리나 경로를 완전히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나누고 전망해 본 결과 지금 고용은 깨질 리 없다. 지금 물가도 이렇게 급하게 코어 CPI가 즉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다. 네. 라면 금리 인하는 하반기 뭐 3회 이것도 아니라 그냥 동결로 쭉 갈 뭐 이런 또 갑자기 리스크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예. 추가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타이트한 고용 시장. 예. 고용 시장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예. 경고하고 두 번째가 연준은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해서 뭐 금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지만은 기준금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초단기 그리고 초단기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 경제 및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이 채권 금리가 먼저 내려와 있죠. 네. 그러면은 연준은 가만히 있지만은 완화적인 정책이 펼쳐지면서 금융 시장이라든가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준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 역캐리, 채권 금리의 역캐리 현상을 조금만 짚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방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준 금리가 높습니다. 네. 가령 미국의 기준 금리 5%대인데 뭐 10년물 채권 금리 4%, 한때 3.8.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채권 이자를 받는 건데 맞습니다. 역캐리가 발생을 하면은 채권 시장은 오히려 좀 이자를 내면서 이게 운영을 네. 한단 말입니다. 역캐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캐리가 예.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뭐 저희도 뭐 B2라고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은 저희가 이제 조달을 하는 빚을 빌리는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5%로 빌렸다고 하면은 연간 수익을 5% 이상 벌어야지 되죠. 그 수익이 나는 거죠. 나는 거죠. 근데 역캐리가 뭐냐? 빚은 5%를 빌렸는데 내가 채권 투자했더니 4%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1%포인트 손실이 나는 거죠.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캐리가 해소가 되려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첫 번째, 시장 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5%를 빌렸는데 금리가 채권 금리 6%가 되면은 해소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조달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근데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연준이라던가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없다 상반기까지 이렇게 계속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반기 내에
중앙은행의 이런 말을 신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 내에 중앙은행,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이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 이 역캐리가 해소가 되려면은 금리 인하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네, 금리 인하는 없으니까는 네. 시장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많은 채권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올해 내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연말 되면 지금보다 금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자라는 네.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믿음들이 점점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캐리, 빚을 내서 투자한 쪽에서는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부 손절이 나오게 되면은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손절이 나올 때는 가격을 보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가격이든. 네.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이 조금 수급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을 좀 보면은요. 과거에 역캐리가 나왔던 기간들입니다. 뭐 7개월도 있었고 4개월도 있었고. 근데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해소가 될 때는 시장 금리가 올라서 해소가 됐는지 혹은 뭐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내려서 해소가 됐는지는 알 수 없죠. 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대부분 기준금리가 내려와서 해소가 됐고요. 예. 사실 역캐리가 가장 길었던 때가 2019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7개월 가량의 역캐리가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가 쭉 내리면서 해소가 됐죠. 예. 그것도 있었고 사실은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연준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예. 보니까는 보험성 보험성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중국 쪽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 쪽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세 차례까지 인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이 인하를 하면서 이 역캐리 부분이 해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높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물가가 최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안 되면은 금리 인하를 상반기 내에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단기간 내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역캐리가 해소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희망의 끈을 계속 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이 역캐리 부분. 우리 기준금리가 높고 시장금리가 낮은 이 상황을 해소할 때 만에 하나 시장금리가 다시 올라서 이게 해소된다면은 이건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준이 2019년처럼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핑계로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위원님 어때요?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낮아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네. 같지만은 2019년대를 잘 보시면은 물가가 되게 낮았어요. 2%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2%를 말씀드리냐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에서 물가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딱 연준이 숫자를 명시했습니다. 2%. 2%보다 낮으면은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2%보다 높으면은 연준은 긴축을 할 명분이 있는 네. 건데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네. 물가가 2%를 기록을 하더라도 여전히 2%보다는 높습니다. 네, 근원 물가는요. 네, 근원 물가, 네. 코어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렇고요. 코어도 네. 그렇고 코어가 지금 3.4%, 네. 헤드라인이 2.9% 예상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높다 보니까는 연준은 계속해서 조금 보험성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고용, 보험성 금리 인하 현재 전망으로는 어둡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재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